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저는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좀 지방에 있는 보유 부동산을 줄이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으로 좀 미리 유입을 해서 필요한 주택들 더 갭이 벌어지기 전에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수요자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집안에 있는 분이 있는 집을 팔고 전세 살면서 서울에 전세 끼고 사고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영끌입니다. 영끌.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은 특히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반응을 민감하죠. 하잖아요. 앞으로 이 분야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재건축 재개발은 특히 민감하죠. 네. 정책에. 근데 이제 사실 서울시 정책에 더 민감하고 이제 정부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서울시 정책이 중요하고 지금은 이제 서울시장이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이번에 뭐 출사표를 안 던져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가장 핫 이슈가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 같습니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초과이익 관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는 그래도 보완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초과이익 관수가 왜 뜨거운 감자냐면 이제 재건축을 해서 초과 이익이 생기게 되면 1인당 8천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데 우리가 세금이라고 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이제 세금이 돼야 되는데 초과이익 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취득세 처음 살 때 내는 취득세는 한 번 내잖아요. 집 살 때 기분 좋게 그래 내 집 샀는데 한번 내줄게. 양도세가 좀 많아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양도세가 많게는 몇 억씩 내거든요. 몇 억을 낼 수 있는 이유는요. 양도 차익이 생겨서 팔았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잔금 때 들어왔는데 10억을 벌었어요. 그럼 5억 내라고 하면 아까워도 까짓거 뭐 내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난 안 팔았어요. 안 팔았는데 개발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어서 2억을 내래요. 2억이 없는데 어떡하지? 신용대출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나? 집을 팔아야 되나? 고민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내죠? 그럼 조세 저항이 일어나죠. 그러면 지자체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압류 걸어서 경매 넘겨야 되는데 요즘 지방선거잖아요.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할 텐데 지자체장이 초과이익 환수 안 냈다고 마을 주민, 조합원 집을 압류 걸어서 경매 넘겼다라고 하는 순간 그 지자체장은 어떻게 될까? 다음 선거에. 인심을 잃죠. 아마 안 될걸요. 그럼 제가 지자체장이라도 굳이 내가 그렇게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냐고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폐지가 어렵다면 저는 부담을 더 낮춰줘라. 사실 몇 억 내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은 이제 안 팔았는데 내야 되는 세금이고 이중과세는 뭐냐면 우리가 집을 팔 때 양도세 내잖아요. 처음 샀을 때 가격과 팔았을 때 가격 차이를 해서 6에서 45%, 중과세 지역은 더 많이, 뭐 대략 한 절반 정도 세금을 내는데 양도세 내는데 또 개발 이익이 중간에 생겼다고 중간에 또 내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너무하지 않냐라는 두 번 내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과를 해야 된다면 부담을 많아야 몇 천만 원 정도,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아야 몇 천만 원 수준 정도로 멈춰야지 이게 아무리 많아도 억 단위로 넘어가는 건 이게 세금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초과이익 관수제 때문에 재건축 발목을 잡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안 나오잖아요. 지방은 뭐 재건축 재개발 안 해도 신축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대면 되는데 서울과 또 경기도, 인천 일부 지역들은 재건축 재개발이 좀 필요한 지역들이 많은데 이게 발목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다른 공약들 다 필요 없고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겠다, 대폭 완화해주겠다라는 공약 내용만 들어가도 그 심리, 재건축 시장의 심리를 살리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재건축 시장 자체는 아예 정말 그냥 건설 시장 경제와 함께 다 같이 침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침체는 되어 있는데 가격은 또 부르는 게 값이에요. 맞아요. 주인들은 또 강남에는 새 아파트가 있어하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 사려면 사기도 어렵고요. 가격은 높고요. 이게 뭐 거래는 안 되고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그냥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인데. 멈춰 있습니다. 네, 초과이익 환수제를 조금 손 보면서 이 부분은 좀 현명한 해법을 같이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월세 얘기를 좀 해보면 전세 사기, 뭐 이건 빌라이긴 했지만 전세 사기 등의 영향으로 지금 월세 비중이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무주택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임대차 시장의 안정 방향을 새 정부에서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월세 시대는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월세 비중, 임대차 중에 월세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10채 중에 6개는 월세, 4개가 전세인데 이게 2021년만 하더라도 4대 6이었는데 지금 6대 4로 바뀌었어요. 이제 월세 시대가 그냥 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인데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전세 사기. 아무리 전세가 좋아도 내 전세가 못 받게 되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하면 선택지가 뭐가 있나요? 월세로 그렇죠. 가거나 아파트로 가거나. 거기에 또 대출 규제. 요즘 대출 잘 안 나오잖아요. 전세 대출 받아야 되는데 또 대출은 또 잘 안 나오네. 거기에 보증보험 또 잘 안 돼요. 네. 보증보험 한도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또 대출 안 나오네.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공급까지 부족하죠. 이런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월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사실 시대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월세 시대는 저는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만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도 다 월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월세를 가는데 월세로 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요. 비싸요. 외국에 가보면 싱가포르만 가봐도 아유, 코딱지만한 소형 아파트 뭐 월세가 뭐 400만 원씩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세가 좋은 제도냐?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전세 사기만 아니면 사실 전세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일본에서도 최근에 뭐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야, 한국에서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국이 왜 저런 좋은 제도가 있지?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전제 조건은 전세금의 안정성입니다. 집주인한테 돈 빌려주고 이제 잘 받도록 하는 안정성만 보장이 된다면 저는 전세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좀 확보해 주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은 두 가지죠. 일단 처벌은 강화해야 되고요. 사기꾼들 너무 많아. 진짜. 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은지 사기꾼들 보면 처벌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네, 몇 년 살다 나오더라고. 저 같으면은 이게 안 되나? 나 같으면 그냥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은데. 아니 외국 같으면 거의 미국 같으면 몇백 명씩 살게 하고. 그러니까 네. 1년에 뭐 1억에 1년 해서 100억이면 100년형을 때리든 네. 뭐 다른 나라처럼 뭐 태형을 때리든 뭐 무섭게 좀 해줘야 되는데 전혀 무섭지가 너무 않다는 손방망이 게 줘버리에요. 문제고요. 뭐 걸리지 뭐 걸리면 살다 오지 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시스템 자체가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전세 계약을 맺게 되면 일단 불안해요.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확인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등기부등본 봐도 뭐 갑구, 을구, 표제부에 무슨 뭐 압류, 가압류 나오면 이제 머리가 막 어지럽습니다. 부동산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건물이 몇 개인데 집주인이 네 돈 떼먹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 불안하면 보증보험 가입해 줄게. 보증보험료도 우리가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믿고 계약을 하는데 알고 보면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개인에 따라서 할 게 아니라 계약서 쓰면 우리 IT 강국이잖아요. 계약서 쓰면 이 계약서 국가 시스템에 허그나 뭐 국가 시스템이 만드는 거죠. 국토부하고 국세청하고 공인중개사 협회와 허그가 연합으로 만들어서 시스템? 우리 유튜브 같으면 저작권 검사 누가 해요? 유튜브요? 유튜브가 구글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작권 문제 있어 없어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계약서 스캔 떠서 딱 입력하면은 뺑글뺑글 돌더니 이 계약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가 너무 많네. 나도 오케이. 이 사람은 과거에 뭐 전세 사기 이력이 있어. 뭐 이런 거 딱 나오고도 안 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허그하고 딱 연계한다면 허그도 좋잖아요. 허그도 지금 보증보험 그거 손실 나가지고 1년에 4조 원씩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진짜 이거 안 하는 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지가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거 요 정도만 해주면 저는 전세 사기도 예방하고 월세를 가는 속도도 늦출 수가 있고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제발 일 좀 합시다. 차기 정부에서 이 방송 좀 보시고 요거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전세 사기가 빌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네. 빌라 시장이 정말 그 이후로 사실상 침체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빌라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렇게 뭐 아파트에 잠식 당하는 걸까요? 잠식이 아니라 지금 답이 없어요, 빌라는. 왜 답이 없냐면 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점을 이제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이 메워줘야 되는데 앞서서 전세 사기, 주로 전세 사기가 빌라에 많이 생기거든요. 전세 가율이 높아요. 아파트는 전세 가율이 한 50% 정도 되니까 또 안 돌려줘? 내 전세금 안 줘? 판결을 받아서 경매 넘깁니다. 그러면 내 전세금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가 5천만 원이에요. 경매 넘기면 7천에 낙찰이 되면 내 5천 받고 2천 주면 되니까 끝나는데 이게 1억인데 전세가 9,500만 원이에요. 경매에 넘겼는데 7천에 낙찰이 돼요. 내 전세금 다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전세 가율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안전한 계약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하니까 외면하게 되고 전세가 안 맞춰지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급이 안 됩니다. 공급하시는 분들은 빌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급을 하냐면 아파트하고 좀 구조가 다른데 아파트는 뭐 그냥 모집 공고 내고 실수요자들이 살 수도 있고 투자 수요자들이 살 수도 있는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세를 끼고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전세가 안 맞춰지잖아요. 사기 우려 때문에. 전세가 안 들어오고 안 맞춰지게 되면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분양이 안 되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짓습니까? 땅을 사서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건축비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공급이 안 됩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빌라 건축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안 돼. 지금 하면 우리 답도 안 나오고 파산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하시는 분들이 짓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은 빌라 시장은 저는 계속 암흑기다. 그 신축 빌라 같은 경우 전세 사기 우려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도 계속 뭐 대책들이 나오게 되고 건축법을 개정해주겠다, 주택법 개정해서 뭐 더 짓게 해주겠다는데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결국엔 전세가 이게 빌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엔 같은 문제라고 봐야겠죠.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신축 빌라, 신축 오피스텔 시장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네, 좀 강력한 처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이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멀리서 일단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대선 이후에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좀 나눠야 네. 될 것 같고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일단 입주 물량과 미분양을 봐야 되는데 악성 미분양이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방 대다수의 지방들 세종시와 울산과 일부 지역들 뭐 청주나 뭐 이런 일부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여전히 뭐 내년까지는 저는 어려움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입주 물량이 문제가 됩니다. 전세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아파트. 왜냐하면 올해 입주 물량이 2024년, 그러니까 2025년 입주 물량이 2024년 대비 한 18%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내년에는요. 2026년에는 그냥 반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날지 뭐 지금 그 조사 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많이 봐도 반토막이고요. 올해의 반토막. 또 나쁘게 보면 4분의 1 토막까지도 날 수도 있는데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기죠? 뭐 집이 모자라게 되니까. 집이 모자라니까 전세 가격. 가격이 그러니까 오르죠. 입주 물량이 부족해도 집값은 바로 안 올라갈 수는 있어요. 왜? 아니,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바로 집값이 올라가나? 뭐 전세로 가도 되고 정책이나 금리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집값은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전세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왜? 나와 있는 매물들 그러니까 신규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전세 가격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전세는 올해가 꽃길입니다. 내년부터 아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고달파진다라고 할까요? 그럼 세입자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 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개인마다 그건 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전세 집은 올해 구하는 게 맞습니다. 내년에 전세 가격 더 올라가고요. 네. 전세 가격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
전세 가치 가율이라고 올라가죠. 하죠. 전세 가율이 올라가고 이 갭이 줄어들게 되면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27년, 2028년 정도 되면 집값에 자극을 줄 수도 있는데 입주 물량이 2026년만 부족하면 제가 걱정하지도 않아요. 6년, 2027년, 2028년, 2029년까지도 저는 서울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이게 올해 분양 물량이 늘어나야 3, 4년 후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올해 분양 물량이 작년보다 줄어요. 그러니까 2029년에도 입주 물량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재건축의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인가요? 재건축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더욱더 네. 치명적인 크리티컬한데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서울은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4만 7천 호, 4만 8천 호 정도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책을 잘해서 입주 물량이 나온 게 아니고요. 이명박 MB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그때 속도를 냈던 재건축 재개발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지어져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운이 좋게 입주 물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오히려 집값이 안정되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입주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뭐 실패도 있었고요. 네. 집값 상승 흐름 자체가 상승장이기도 했고 규제도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만 올리고 양도세, 거래세를 내려줬더라면 집주인들이 좀 팔 수도 있잖아요. 보유세가 부담스러우니까. 두 가지를 다 올려버리니까 보유세 부담스러워, 팔고 싶어,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 중과세 82%. 이거 어떻게 팔어? 못 팔어. 나 그냥 가지고 갈래. 라고 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면서 매물이 안 나오니까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재건축 재개발은 당장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노력을 해도 10년 후에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10년 후에 서울 아파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은 활성화하는 게 맞고요. 지금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저는 밸런스, 그러니까 세금을 보유세도 지금 만만하지는 않은데 공시가격이 올라간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해서 보유세 부담이 높아진다면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좀 내려서 쉽게 팔 수 있게 좀 만들어줘야만 매물이 나오면서 또 주택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을 시장 흐름에 맡겨서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많이 오르면 규제를 하고 많이 떨어지면 풀어줘야 되겠으나 전체적인 밸런스는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런 실책들, 사실 그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이제 넘겨준 이유 중에 가장 큰 걸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또 꼽고 있잖아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가장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서는 정부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또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우리 앞에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이라든지 매도할 사람이라든지 서로 지금 상황을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매수자 매도자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정말 어려운 네. 이게 상황이고 어려운 시점이고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일단 필요하신 분들, 뭐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내 집 마련하셔도 언제라도 좋다라는 입장인데 적어도 서울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하되 신혼부부들 뭐 이런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정책 상품들이나 또 혹시라도 지분형 모기지 나온다면 이런 거 좀 활용해서 최소 자본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방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차기 정부에서 미분양 대책 나올 것 같거든요. 좀 더 공격적인 뭔가 5년간 양도세 면제라든지 이런 미분양 대책이 나오면 그때 지방 미분양을 사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방에서 서울로 이제 이렇게 유입을 하시는 불안한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걸 강제로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대 흐름을 보자면 이제 뭐 최근에 그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옛날처럼 이렇게 무덤 안 만들잖아요. 네. 화장하잖아요. 그럼 최근에 죽은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임야, 산이 안 팔립니다.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되면 산 하나 사고. 네. 요즘 산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방에 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빨리 저는 앞으로도 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방에 이제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저는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좀 지방에 있는 보유 부동산을 줄이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으로 좀 미리 유입을 해서 필요한 주택들 더 갭이 벌어지기 전에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수요자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집안에 있는 분이 있는 집을 팔고 전세 살면서 서울에 전세 끼고 사고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연끌입니다. 연끌. 그래서 1억 가지고 10억 아파트를 사는데 뭐 지분형 모기지를 통해서 사는 거야 리스크 관리가 되지만, 옛날처럼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혼인 신고 안 하고 배우자 한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받고 한 사람은 전세대출 받고 양쪽에서 신용대출 받고 부모님 도움까지 받아서 1억 2억으로 10억 아파트 산다? 혹시라도 집값 떨어지게 되면 손실이 굉장히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끌은 어떤 경우라도 반대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렇다면은 일단 양극화를 대비해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쪽으로 우리가 뭐 매수든 매도든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연끌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사반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참고해서 앞으로도 계획 잘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 조기 대선 관련해서 키워드 부동산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선이 어떻게 결과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난 후에 또 우리 소장님 한 번 더 모시고 또 그 후에 이야기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